IMF는 이것은 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와 다를 바 없는 설명이죠. 이러한 고통들이 당면한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챕터 5 부적절한 정책 1930년 12월 당시 케인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불황의 원인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발전기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단언했죠. 경제 엔진이 혼자 힘으로는 다시 돌지 않을 테니 정부가 나서서 재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이자율 인하 또는 재정 적자폭 확대 같은 거시경제적 개입은 자유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고용도 일부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를 케인스 계약이라고 부르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자율을 내려 경제를 회생시키는 조치 말이죠.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의회가 세금은 낮추고 지출은 늘릴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들이 해놓은 대책은 불황기인 미국의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은 전반적인 추세였고 이자율은 때때로 가혹하다 싶을 만큼 올라갔죠. 아시아의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자국 정책의 상당 부분이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잠시 호주를 보겠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호주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과 아시아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호주 달러는 미화 80센트에서 60센트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을 제외하고 호주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호주 달러를 사들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등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죠. 호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호주를 건실한 경제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호주 달러 가치 하락을 호주에 투자할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주변국들의 재앙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한국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신뢰 게임 1998년 브라질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요청했고 워싱턴의 경제안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을 위한 처방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앞서 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보는 듯했죠. 워싱턴이 경제 위기를 맞은 여러 나라에 제안한 정책의 핵심에는 케인스 계약을 거의 완벽하게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율과 세금은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죠. 브라질은 투자자들이 브라질에 돈을 그대로 둘 만큼 충분히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투자자들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브라질이 매우 위험한 투자처라고 판단했죠. 투자자들은 빨리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브라질은 끔찍한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 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왜 케인스 계약 이후 6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케인스 계약과 결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워싱턴 경제학자들은 투자 신뢰도가 낮은 나라들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의 흥분을 달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건전한 경제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과 변덕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케인스 계약이 깨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는 시장이 만족하는 일을 하라고 나라들을 설득했습니다. 국제경제정책이 경제학과는 상관없이 심리학의 연습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앞서 4장의 말미에 나왔던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무서운 과정을 왜 정책으로 풀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 해답은 정책 결정자들이 신뢰 게임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불황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실행하도록 했죠. 국제통화기금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나? 아시아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에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분명히 잘못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첫째, 국제통화기금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상황에 개입하며 정부의 긴축재정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누구도 재정적자를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이해하기 힘들었죠. 지침을 따른 나라에선 곧 수요 감소로 인해 불황이 악화되었고 따르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태가 손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 패닉을 부채질했습니다. 다시 말해 IMF의 지침에 따른 나라는 수요 감소로 경제가 망가졌고 지침에 따르지 않는 나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해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IMF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부실은행 퇴출이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가에 대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개혁,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족벌에게 특혜성 독점을 주는 관행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점은 국제통화기금 권한 밖이라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독점이 나쁜 것이고 정실자본주의 표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루피아 투매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IMF는 이것은 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와 다를 바 없는 설명이죠. 이러한 고통들이 당면한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크루먼은 이러한 IMF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IMF는 구제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망쳐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자율과 환율입니다. IMF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하지는 않고 대신 이자율을 올리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을 묶어두려는 시도였죠. 이에 하버드의 제프리 삭스는 아시아의 국가들도 호주처럼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통화 가치가 투자자들의 눈에 싸게 보일 때까지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불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만드는 고정확률제를 버리고 환율을 시장이 평가하도록 하는 변동확률제였다면 이토록 엄청난 불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IMF는 아시아는 호주가 아니며 통화 하락을 용인했다면 즉 통화 하락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다면 엄청난 통화 하락인 초평가 절하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물가의 극단적 상승으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IMF의 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한 경기 후퇴 때문에 대규모 금융 불안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IMF는 하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른 악순환을 유발했을 뿐입니다. 이자율을 올리던 안 올리던 경기 불황은 오는데 왜 이자율을 올리라고 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프리 삭스의 말대로 통화가 하락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좋았을까요? 제프리 삭스는 만약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다면 금융 패닉의 촉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비교적 건들만한 통화평가 절하와 훨씬 버틸만한 경제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자를 올리면 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통해 불황이 오고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을 유지하면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어 환율을 오르고 이는 또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자율을 올리든 안 올리든 불황으로는 이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IMF가 탈출구를 제공하지는 못했으나 사태가 악화된 것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악당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정리하자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과거 발생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을 알아본 겁니다. 경제위기를 맞을 때 교과서적인 대응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불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제로 금리로도 경기를 살리지 못했고 달러 빚이 많고 자기 입증형 패닉에 취약한 남미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경우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와 같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책이 나옵니다. 대신 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율을 인상하고 정부 재정을 긴축했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빠져나갔고 그 결과 더욱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죠. 다음 장에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헤지펀드들은 악당일까요?